여러분, 돈만 많으면 뭐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많아도 잘 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통장에 꽤 여유가 있는데도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주려고 혹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의 속마음이 있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쓰는 마음이 더 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돈을 갖고도 쓰지 못하는지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도 나 자신도 그 속마음 안에 머물고 있진 않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70대가 되면 돈이 있어도 쉽게 쓰지 못하는 6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돈을 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의 70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겪으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엔 먹을 게 부족했고 입을 옷도 귀했습니다. 그 시절엔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고 절약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아라, 아껴라라는 말이 몸에 밴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몇십 년이다 보니 돈을 쓰는 게 어색해진 거죠. 마음속에는 지금 이걸 쓰면 나중에 없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자리합니다. 아껴야 산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원칙처럼 남아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여행 같은 지출은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죄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절약이 몸에 밴 세대이기 때문에 소비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도 가격표 먼저 보고 꼭 필요할 때만 삽니다. 자식이 사줘도 됐어, 안 써도 되라고 거절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아끼는데 익숙해진 삶,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있어도 평생의 습관 때문에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절약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가 만들어낸 생활 방식입니다. 이 세대에게 사치는 단순히 비싼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필요 이상으로 쓰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에겐 평범한 외식도 이들에게는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이웃이나 친척의 눈치를 보는 문화도 한몫합니다. 저 집은 늙어서도 돈 쓰고 다니네 같은 말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쓰고 싶어도 체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를 위해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면 안 되고 돋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보다는 숨기는 게 더 익숙해진 거죠. 괜히 사치하다가 흉 안 보일까 하는 걱정이 지갑을 막습니다. 실제로 돈을 썼다가 후회하거나 괜히 마음 쓰였던 경험이 남아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은 세월이 만든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치가 아니라 여유인데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절약은 원래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지나치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머릿속에 계산이 먼저 돌아갑니다. 이걸 사서 얼마나 쓸 수 있나, 더 싼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 고민이 반복되면 결국 안 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 가도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런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밴 거죠. 문제는 그 습관이 필요할 때조차 지출을 막는다는 겁니다. 병원비나 약값조차 아까워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절약을 넘어 두려움이 된 겁니다.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쌓이는데 삶의 기쁨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절약이 복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버릇이 된 절약이 내 삶을 가두고 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건강하던 분도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진 돈이 있어도 쉽게 쓰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면 나중에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 수입이 없는 노년기에는 이런 불안이 더 커집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참 아이러니한 마음입니다. 지금 써도 될까? 조금만 더 아끼자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루하루 살아도 불안한 마음이 돈을 꽉 쥐게 만듭니다. 돈이 많아도 여유 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은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갖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어라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대신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을까? 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을 모으는 습관만 남고 쓰는 법은 점점 잊게 됩니다. 결국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소비보다 절약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존 불안은 돈보다도 마음을 더 꽉 막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병입니다. 아플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병을 감당할 비용이 더 무섭습니다. 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몇백만 원이 훌쩍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 아프면 끝이 아니라 치료가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병비, 약값, 교통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건강해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내일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마음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평소엔 절약하고 돈을 아껴두려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병원에 돈을 쓰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리 대비해 두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는 보험을 들지만 누군가는 그 보험료조차 아까워하죠. 결국 모든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막연한 불안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안 되지라는 말보다 돈이 있어야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을 써도 다시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도 월급 들어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소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집니다. 이젠 쓰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통장을 보며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연금이나 자식 용돈이 있더라도 마음이 든든하지는 않습니다. 고정된 수입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출이 무서워지는 거죠. 한 달에 몇십만 원을 쓰는 것조차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또 줄었네 하는 마음이 들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병원도 미루고 외출도 줄이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고 난 뒤에 남는 빈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수입이 없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소비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걱정과 함께 따라오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쓰기보단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안심하곤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안정감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결국 수입이 없다는 현실은 소비 자체를 두려운 일로 만들고 맙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식을 걱정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장성했어도 마음만은 아직 어린애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하나로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자식이 힘들어질 때 내가 도와줄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 모은 돈을 당장 쓰는 건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지죠. 내가 쓰는 순간 자식이 필요할 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 마음은 언제나 혹시 모를 경우를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살아가죠. 자식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느낌이 오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괜찮아도 괜찮지 않을까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비해두고 싶은 거죠. 결국 혹시를 위한 마음이 현재의 소비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 마음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요즘은 손주를 생각하며 돈을 모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자식보다 손주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분들도 많죠. 손주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줘야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외식 한 번도 줄이면서도 손주에겐 기꺼이 용돈을 줍니다. 반찬도 아끼면서 손주 옷은 제일 좋은 걸 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손주를 위한 돈은 별도로 모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자식이 어려운 거야 알아서 하겠지만 손주까지 힘들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 남겨두는 겁니다. 손주가 자라서 무언가 필요할 때 이거 할머니가 준비했단다 하고 주고 싶은 거죠. 그 장면 하나 떠올리며 오늘도 지출을 멈추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나를 위한 돈보다 손주를 위한 돈이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그 돈은 사랑의 표현이고 기억으로 남기 위한 준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내가 가진 건 다 자식 거지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부모 세대에겐 하나의 믿음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도 결국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쓰는 건 미루고 자식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나보다 자식이 먼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문화로 굳어졌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내 역할을 다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쓸 자격이 있음에도 자식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그 믿음이 자신을 너무 가볍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와 욕구를 뒤로 미루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하니까요. 나는 괜찮아, 난 됐어라는 말 속엔 그 믿음이 녹아 있습니다. 자식은 괜찮다는데도 본인은 여전히 책임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만 때로는 자신에게도 조금은 써야 하는 사랑이죠. 결국 내 돈은 자식 거라는 마음이 소비를 멈추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절약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절엔 조금만 아껴도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낭비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외식을 즐기지만 어떤 어르신은 그 돈이면 쌀 한 포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즐기는 문화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하고 낯섭니다.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앞서는 경우도 있죠.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하고 없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정도는 쓰셔도 돼요라고 말해도 쉽게 못 믿습니다. 돈을 쓰는 일은 뭔가 허투루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이 보면 흉볼까 걱정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소비는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결국 돈을 쓰는 법이 아니라 아끼는 법만 배운 채 살아오신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지금까지도 소비를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삶을 채우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건 잘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지출은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옷은 잘 사면서 본인 옷은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도 있죠. 나는 괜찮아라는 말로 늘 자신을 뒷순위로 밀어냅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결국 나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게 어색해지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 선물 하나 사는 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여행도 외식도 치장도 나에겐 사치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을 아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한 소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즐거움을 느끼는 법도 모르죠. 심지어 병원 진료비조차 미루며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뭘 해주면 고맙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속 어딘가엔 나는 돈 쓸 만큼의 가치는 없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은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소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쓰는 돈이야말로 삶을 더 밝게 만드는 법인데 말이죠. 결국 자신을 위한 소비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지금이라도 천천히 나를 위한 작은 지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소비를 하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르신들에겐 소비는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쓰고 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괜히 썼나 아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물건을 사놓고도 며칠간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소비를 한 뒤의 만족보다 걱정이 더 크게 남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해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데 어르신 세대는 소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돈 쓰는 일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뭘 사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쓰는 순간부터 계산하고 후회하고 불안해집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소비를 점점 더 멀게 만들죠. 기쁨이 아닌 불안을 남기는 소비는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쓰는 편이 편하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출하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일도 보고 사람도 만나러 자주 나갔지만 지금은 병원이나 시장 외에는 특별히 나갈 일이 잘 없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돈 쓸 일도 확 줄어듭니다. 소비는 대부분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출이 줄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어듭니다. 입을 옷도 신발도 심지어 외식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이 없는 게 익숙해지고 불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돈을 쓸 이유가 없으니 굳이 지갑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뭐라도 사세요 해도 쓸 데가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외출을 줄이게 되는 건 몸이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혹은 외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혼자 외출해봤자 특별한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도 들죠. 결국 외출과 소비는 함께 줄고 생활도 단조로워집니다. 돈은 안 쓰게 되지만 삶의 활력도 같이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데가 없다는 말은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경로당, 동창 모임, 교회나 성당 모임 등으로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옷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이동도 하게 되죠. 그런데 모임이 끊기면 그만큼 소비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모임이 줄어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잠시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죠. 모임이 없으니 외출도 줄고 자연스럽게 지출도 사라집니다. 또 활동이 줄어드니 필요한 물건도 줄어들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생활의 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 빈자리가 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돈 쓰는 일이 귀찮아지기도 하죠. 마트에 가는 것도 약국에 들르는 것도 나중에 하자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생기는 지출이 사람을 안 만나면 자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돈이 필요 없는 생활이 아니라 돈 쓸 일이 없는 생활로 바뀐 거죠.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소비할 기회가 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줄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활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먹는 것도 비슷하고 입는 것도 익숙한 것만 찾게 되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걸, 오래 쓰는 걸 더 선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물건을 써보고 바꿔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호기심보다 익숙함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도 늘 비슷한 식단으로 굳어지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외식도 잘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먹고 간단히 입고 간단히 생활하게 됩니다. 물건을 고르는데도 관심이 줄어들고 가격보다는 익숙함이 중요해집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찻잔, 옷까지 전부 몇 년씩 같은 걸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일이 없고 굳이 바꾸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생활이 단순해지면 소비도 따라 단순해지는 거죠. 돈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진 삶인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일상이 익숙해지면 지출 없는 삶이 당연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게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돈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죠.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이걸로 버틸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정감이 있으면 불안도 줄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순간 오히려 그 안정감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쓴 만큼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마음도 함께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쓰고 나서도 기쁘기보다는 괜히 썼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반대로 안 쓰고 그대로 두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쓸 일은 나중에 오겠지라는 생각이 마음을 다잡아줍니다. 결국 지출을 멈추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돈이 내 안전벨트 같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버팀목입니다. 누군가에겐 그 돈이 자산이지만 어르신들에겐 일종의 심리 안정제입니다. 그래서 지출보다 보유가 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남기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겨져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돈을 쓰고 나면 후회가 크게 남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소비든 지나고 나면 안 써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졌을 때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걸 샀지? 그 돈이면 딴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자책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소비 자체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출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젊은 세대는 지금의 만족을 중시하지만 어르신 세대는 나중의 후회를 더 의식합니다. 돈을 써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이 남는다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즐거움보다 걱정과 반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 소비 자체를 줄이게 되는 거죠. 결국 돈을 쓰는 일은 기쁨이 아닌 스트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지출 자체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이 모든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피하기 위해 지출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돈도 내 것이라기보다 남을 위한 것이라 여깁니다. 자식 학비, 집, 생활비까지 모두 가족을 위해 써오셨죠. 그래서 이제 남은 돈도 자식에게 돌아갈 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본인을 위한 소비는 자꾸 뒷전이 됩니다. 이 돈은 내가 쓰기보단 남겨야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돈이라는 인식이 잘 자리 잡지 않다 보니 어떤 걸 사도 이건 내 몫이 아닌데라는 죄책감이 남습니다. 자식들이 좀 쓰세요라고 해도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남을 위한 삶을 살아온 분일수록 자기 몫을 쓰는데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헌신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본인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남겨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마음은 따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잊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게 즐겁지 않고 오히려 미안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됐어라는 말 뒤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마음은 나보단 가족이라는 사랑의 방식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이 많아도 쓰지 않는 어르신들의 마음, 단순히 아끼는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느껴지셨을 겁니다. 평생 배운 절약 습관, 자식과 손주를 먼저 생각하는 부모 마음, 수입 없는 노년의 불안, 그리고 쓰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한 감정들까지. 결국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숫자가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위해 쓰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오늘부터 나를 위한 지출을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는 간식 하나, 따뜻한 옷 하나, 편안한 의자 하나. 내 삶에 온기를 더해줄 그런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은 결국 마음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돈을 쉽게 쓰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유와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65세 이후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일까요? 65세가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신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도 더 힘들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변하면서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해도 70세, 80세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시작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와 달리 근육이 쉽게 빠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체중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근육량 감소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이 적으면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곧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가벼운 아령 운동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젊은 삶을 지속하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관절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점점 증가합니다. 연골이 닳고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저충격 운동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어,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포함된 보충제도 관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도 관절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도 필수입니다.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면 관절이 더 건강해집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관절 통증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과 관절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걷기는 기본이지만 근력 운동과 병행해야 효과가 큽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하는 운동은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요가는 관절 유연성을 높이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근육이 회복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근육 손실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골밀도가 증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이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쉽게 오르므로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는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운동 부족도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혈관에도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므로 체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눈 건강과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막혀 혈류 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려면 평소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장수와 직결됩니다. 고혈압과 동맥 경화 예방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류장애는 다리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혈액이 뭉쳐서 잘 순환되지 않으면 다리가 부어오르고 저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제대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 가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류가 막히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서 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가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전체적인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소 혈압을 체크하고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마늘과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체중을 관리하면 혈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하면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이 곧 노후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력이 저하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이 약해지면 단백질과 칼슘 같은 영양소 흡수율도 감소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소화하는 능력도 저하되어 복부 팽만감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위장 내 세균이 쉽게 증식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너무 빨리 하면 위에 부담이 가고 소화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위장이 더 무거워지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노화로 인해 식도 근육이 약해지면서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고 잘 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따뜻한 국물 음식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 위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위 건강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소화 기능 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장의 운동 기능도 감소하면서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자주 먹으면 유익균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유산균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장 건강 유지에 좋은 방법입니다. 장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현미, 고구마, 귀리, 브로콜리,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장 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장 운동을 둔화시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를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과도 직결되므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 불량과 변비를 예방하려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으면 위장 리듬이 안정됩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는 것이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과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위산 역류나 소화불량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소화기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복부 마사지를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 예방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는 습관을 들이면 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공기가 들어가 위장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몸 전체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65세 이후에는 뇌의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점점 저하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뇌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위축되면서 단기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불균형하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너무 많이 보면 뇌 활동이 줄어들어 기억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적어지면 뇌 자극이 감소합니다. 노화로 인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져 뇌의 작동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학습과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뇌 기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기억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손을 자주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신문이나 책을 읽고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활발해집니다. 외국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의 신경 연결이 더욱 강화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거나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뇌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실천해 보세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를 꾸준히 사용하고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 계산이나 암기 같은 간단한 두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기능이 유지됩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퍼즐을 풀거나 퀴즈를 푸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뇌를 더욱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B군, 오메가3,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녹황색 채소는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뇌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친 당 섭취는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뇌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작은 두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뇌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65세 이후에는 남녀 모두 호르몬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약해집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단순한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과 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혈관 건강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근력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지방이 증가하고 복부 비만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지는 것도 호르몬 변화의 영향입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활력이 저하되고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안면, 홍조나 수면 장애 같은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호르몬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호르몬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감정 변화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불안감이 커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외로움이 증가하면서 우울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햇빛을 자주 쬐면 세로토닌이 증가하여 기분이 안정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기분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감정 변화를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음식이 호르몬 균형에 좋습니다.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햇빛을 자주 쬐면 비타민 D 생성이 촉진되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다이어트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되고 호르몬 균형이 유지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는 신체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호르몬 균형이 더욱 안정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호르몬 변화를 완화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점점 약해지면서 감염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세포들이 외부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도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도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 식중독이나 장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같은 면역 강화 영양소가 부족하면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몸 전체에 효과적으로 퍼지지 못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둔화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부족은 면역력을 더욱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면역력이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어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염 질환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독감, 폐렴, 대상포진 같은 질환은 65세 이후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 발생 위험을 낮추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신경통을 예방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코로나19나 기타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은 면역력을 보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백신을 확인하고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어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일부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일부는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후 가벼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감염 예방 효과가 훨씬 큽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염되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인해 보세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 키위, 피망 같은 음식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과 양파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녹황색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나 김치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면역세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견과류, 들기름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면역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신체 변화를 이해하면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과 관절 건강, 심혈관 관리, 소화기 기능 유지, 뇌 건강, 호르몬 균형, 면역력 강화까지. 이 6가지만 꾸준히 관리해도 노후의 삶이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건강관리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